도마 위에서 알싸한 향을 풍기며 다져진 마늘이 흩어지고 있었다. 나는 그 살아있는 정성이 가득 담긴 향이 참 좋았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공기가 맑았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꼭 잘 마른 빨래처럼 뽀송하게 느껴지는 그런 날이었다. 그래서였을까? 어젯밤부터 핏물을 빼고 양념에 정성껏 재워둔 소갈비에 더욱 마음을 쏟고 싶어졌다. 내 아들 민석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니까? 명절도 아니고 생일도 아니었지만 그냥 문득 제 자식과 손주 얼굴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이렇게 손을 부산하게 움직이는 것이 나의 오랜 습관이었다. 남편 먼저 하늘로 보내고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진 저를 버티게 해준 유일한 기둥이 바로 민석이었다. 그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었고 아이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었다. 그래서 며느리인 이지혜가 처음부터 썩 마음에 들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민석이가 좋다니 저도 좋은 마음을 가지려 무던히 애를 썼다. 결혼 전 예단 얘기를 꺼냈을 때 어머님, 요즘 그런 거 누가 해요? 그 돈으로 제 가방이나 하나 사주세요 라며 웃던 그 당돌함도 상견례 자리에서 제 옷차림을 보고 어머님, 센스가 좀 올드하시네요 라며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것도 아들 얼굴을 보며 꾹 눌러 참았다. 요즘 애들은 저러나 보다. 아기는 없을 것이다. 스스로를 수백 번도 더 다독이면서. 갈비가 끓어가는 동안 맵지 않은 백김치도 한 통 가득 담았다. 손주가 이 백김치를 참 좋아하거든요. 양손 가득 묵직하게 들린 반찬통들이 마치 내 사랑의 무게처럼 느껴져 마음 한구석이 뿌듯해졌다. 하지만 그 뿌듯함 뒤편으로는 어두운 그림자처럼 불안감이 따라다녔다. 오늘은 또 어떤 표정으로 나를 맞이할까?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기 직전 저는 늘 심호흡을 해야만 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예상했던 그대로의 무표정한 얼굴이 저를 맞았다. 며느리 이지혜였다. 어머님, 오셨어요.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마치 택배기사를 대하는 듯한 사무적인 톤이었다. 저는 애써 환하게 웃으며 양손에 든 짐을 보여주었다. 그래, 애미야. 우리 민석이 좋아하는 갈비찜 좀 했다. 백김치도 있고 그 순간 지혜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지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늘 그랬으니까. 제가 무언가 정성을 담아올 때마다 지혜는 그런 표정을 지었다. 마치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 들고 온 성가신 짐 덩어리를 보는 듯한 표정을. 어머님, 저희 이제 이런 거 안 먹어요. 차가운 목소리가 제 면전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네. 아니, 왜 기름지고 냄새나는 음식이잖아요. 이런 거 자꾸 먹으면 입맛만 버려요. 그리고 이 냄새, 집안에 배면 며칠을 가는지 아세요? 저 어제 막 비싼 돈 주고 거실 방향제 새로 들였단 말이에요. 지혜는 제가 들고 있는 반찬통들을 마치 벌레 보듯 하며 한 발 뒤로 물러서기까지 했다. 양손에 들린 천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정성이 담긴 음식은 그녀의 손 안에서 처치 곤란한 쓰레기 더미가 되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래도 민석이랑 손주는 잘 먹잖니? 특히 이 백김치는 손주가 민석 씨요. 요즘 저랑 같이 몸 관리해요. 밖에서 사 먹는 샐러드가 훨씬 깔끔하고 건강에 좋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애는 어머님이 자꾸 이런 자극적인 입맛을 들여놔서 큰일이에요. 유기농 간식만 먹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제 정성은 시대에 뒤떨어진 촌스러운 고집이 되었고 제 사랑은 건강을 해치는 무지한 행동이 되어 있었다. 그때 방에서 민석이가 나왔다. 이 어색하고 냉랭한 공기를 느꼈을 텐데도 아들은 제 쪽으로 시선도 제대로 두지 않은 채 아내의 눈치만 살폈다. 엄마, 오셨어요.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민석이의 목소리는 어색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제발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가 달라는 무언의 압박이 느껴졌다. 저는 결국 반찬통을 다시 주섬주섬 챙겨 들었다.
차라리 냉장고에 넣어달라는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들의 깔끔한 냉장고에 제 냄새나는 음식을 들일 자리는 없어 보였으니까. 그럼 이만 가봐야겠다. 그냥 너희 얼굴 잠깐 보고 싶어서 들른 거야. 제가 현관문을 열고 나설 때까지 지혜는 단 한 번도 저를 붙잡지 않았다. 민석이만 엄마, 조심히 가세요 라고 마지못해 말할 뿐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그 안에 비친 제 모습은 참으로 처량했다. 꾸역꾸역 참아왔던 서름이 뜨겁게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 버린 감정이라 눈물마저 마른 것 같았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뒤 예상대로 아들 내외에게서는 전화 한 통 없었다. 제가 가져갔던 그 음식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날 제 마음이 어땠을지 궁금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다 며칠 뒤 문득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부리 며느리였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 있나 싶기도 하고 그날의 무례를 사과하려는 건가 하는 헛된 기대를 품기도 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 지혜예요. 잘 지내시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며칠 전 저를 대하던 그 차가운 음성이 아니었다. 꿀이라도 발라놓은 듯 살랑거리고 애교 넘치는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의 정체를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돈이 필요할 때만 나오는 지혜의 전용 무기 같은 목소리였죠. 그래, 무슨 일이냐에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고 물었다. 어머님,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민석 씨 회사 동료 결혼식도 가야 하고 이런저런 경조사가 겹쳐서 현금이 조금 부족하네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민석 씨 월급날에 바로 갚을게요. 역시나였다. 저는 이제 점쟁이가 다 된 것 같았다. 지혜의 연락 패턴은 너무나도 명확해서 조금의 오차도 없었으니까. 평소에는 남보다 못한 사이처럼 굴다가도 이렇게 돈이 아쉬울 때면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며느리가 되었다. 얼마나 필요한데? 많이도 아니에요. 딱 200만 원만요. 200만 원 저에게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 남편이 남긴 유산과 제가 평생 아끼고 모은 돈을 연금처럼 쪼개 쓰고 있는 저에게는 큰 지출이었다. 하지만 제가 망설이는 순간 지혜는 귀신같이 알아채고 다음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석 씨가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이런 걸로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어머님이 도와주시면 민석 씨 어깨가 한결 가벼워질 텐데 또 민석이었다. 제 아들. 저의 가장 약한 고리. 저는 아들이 힘들어한다는 말에 또다시 무너지고 말았다. 결국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알았다. 계좌번호 보내거라. 정말요? 와, 역시 어머님밖에 없어요. 최고예요. 사랑해요. 어머님, 돈을 붙여주겠다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지혜의 목소리는 다시 한번 기쁨으로 넘실거렸다. 저는 전화를 끊고 곧장 은행 앱을 켰다. 아들 부부에게 돈을 붙여주는 것은 이제 너무나 익숙한 일이 되어버렸다. 신혼집을 얻을 때도, 차를 바꿀 때도, 심지어 그들의 해외여행 경비까지. 제 통장은 어느새 그들의 비상금 통장처럼 여겨지고 있었다. 이체를 마치고 나니 고맙습니다. 어머님이라는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었다. 그 후로 다시 며칠 동안 부리 며느리에게서는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다. 도저히 답답한 마음을 견딜 수가 없어 민석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모든 상황을 제가 언제까지 참고 넘어가야 하는지 아들에게만큼은 묻고 싶었다. 민석아, 통화 괜찮니? 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퇴근길인지 주변이 조금 시끄러웠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석아, 엄마가 서운한 게 좀 있어서 그런다. 며칠 전에 내가 반찬 싸들고 갔을 때 말이다.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석이가 한숨을 푹 쉬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아, 엄마. 왜 또 그래요? 지혜가 뭘 어쨌다고요? 목소리에는 짜증과 피곤함이 역력했다. 저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제 아들은 제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음식을 해갔는지 너는 정말 모르는 것이냐. 내게는 내가 해간 음식이 정말 그렇게 쓸모없는 짐으로만 보였어? 엄마, 지혜가 원래 표현이 좀 서툴러서 그래요.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래요. 엄마가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그 말이었습니다. 표현이 서툴다. 저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변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표현이 서툰 것과 사람의 정성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였으니까. 민서가 표현이 서툰 것과 예의가 없는 것은 다른 문제다. 그리고 내가 왜 이해해야 하는 거니? 자식 집에 반찬 하나 마음 편히 들고 가지 못하는 이 상황을 내가 왜 이해해야 하는 것이냐?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그러자 수화기 너머의 아들은 제 가슴에 평생 남을 상처가 될 말을 내뱉고야 말았다. 엄마, 제발요. 저 중간에서 너무 힘들어요. 그냥 엄마가 좀 참아주시면, 그냥 좀 넘어가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일을 만드세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추는 것 같았다. 제가 일을 만들고 있다고요? 아들의 평안을 위해, 며느리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제 감정과 존재를 지워야만 하는 것이 제 역할이었던가요? 수십 년간 오직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제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니, 하고 싶지 않았다. 알았다. 힘들게 해서 미안하구나. 운전 조심해라.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다. 거실에는 정막만 흘렀다. 냉장고를 열자 며칠 전 가져왔던 갈비찜과 잡채, 백김치가 고스란히 놓여 있었다. 갈 곳을 잃은 내 사랑, 내 정성. 그리고 이제는 아들마저도 외면해버린 나의 진심. 저는 그 반찬통들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조용히 냉장고 문을 닫았다. 그때는 몰랐다. 그날 밤의 그 깊고 차가운 절망감이 제 남은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될 거대한 폭풍의 전조라는 것을. 그저 보이지 않는 단단한 유리벽에 갇혀 숨막히는 외로움을 느낄 뿐이었다. 그날 이후 제 세상은 온통 잿빛으로 변해버린 것 같았다. 아들의 그 차가운 목소리, 엄마가 좀 참아주시면 안 돼요? 라는 그 말이 고장난 녹음기처럼 뇌리에서 무한히 반복됐다. 잠을 자려고 눈을 감으면 그 목소리가 들렸고, 밥을 먹으려고 수저를 들면 그 말이 목구멍에 걸려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다. 내가 낳고 길렀던 아들이, 내 삶의 이유였던 아들이, 이제는 나를 자신의 행복을 위해 참아내야 할 존재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저는 그 와중에도 한 가닥 희망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도 내 손주는 나를 좋아하지 않니? 그 작고 따뜻한 아이의 온기만이 이 차가운 절망 속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빛이었다. 저는 도저히 집에만 있을 수가 없었다. 손주 얼굴이라도 봐야 이 숨막힘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저는 핑계를 만들어냈다. 며칠 전 사주었던 옷이 사이즈가 맞지 않는 것 같아 교환했는데 그걸 전해주러 가야겠다고. 사실 사이즈 교환은 처음부터 그저 핑계였고 제 자식의 집에 들어가기 위한 초라한 명분이 필요했을 뿐이었다. 아들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을 때 저를 맞은 것은 이번에도 며느리 이지혜였다. 저를 보는 지혜의 얼굴에는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선명한 귀찮음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내 곧 표정을 감추고 형식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어요. 그 말은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오지 말라는 뜻이라는 걸 저는 이제 너무나 잘 알았다. 손주 옷 사이즈 바꾼 게 있어서.
마침 근처에 볼 일도 있었고 저는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에서는 제 아들 민석이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저를 보더니 마지못해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엄마, 오셨어요. 며칠 전 통화의 냉랭함이 여전히 우리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방에서 뛰어나온 손주였다. 할머니, 아이는 제 품에 와락 안겼고 저는 그 작은 몸을 힘껏 껴안았다. 아이의 보드라운 뺨의 감촉이 제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주는 것 같았다. 우리 강아지, 잘 있었어. 할머니가 우리 손주 주려고 과자랑 장난감 사왔지. 저는 아이를 위해 준비한 것들을 꺼내 보였다. 아이는 신이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했고 그 모습을 보는 동안에는 잠시나마 시름을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길지 않았다. 손주와 함께 장난감 자동차를 조립하고 있는데 아이가 제게 휴대폰을 불쑥 내밀며 말했다. 할머니, 할머니. 우리 이거 사진 찍어서 할아버지한테 보내주자. 아이의 할아버지는 제 남편, 그러니까 아이에게는 친할아버지였다. 아이는 아직 죽음의 개념을 잘 몰랐기에 하늘나라에 있는 할아버지에게 사진을 보내면 볼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저는 늘 아이의 말에 장단을 맞춰 주곤 했다. 그럴까? 우리 손주가 만든 자동차 멋지다고 할아버지한테 자랑해야지.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습관처럼 제 가방을 더듬었다. 그런데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다. 가방을 열어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늘 그 자리에 있던 휴대폰이 보이지 않았다. 아차 싶었다. 아침에 나오기 전 충전기에 꽂아두고는 깜빡 잊고 나온 것이었다. 눈앞이 아찔해졌다. 어쩌지? 할머니가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왔네. 제가 난감한 표정을 짓자 손주가 말했다. 그럼 엄마 핸드폰으로 찍으면 되지. 아이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다. 며느리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이 왠지 모르게 꺼려졌으니까. 하지만 친구와의 약속이 마음에 걸렸다. 시간을 조율해야 했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지혜에게 다가갔다. 지혜는 저를 돌아보았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지혜야, 내가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와서 말이다. 전화 한 통만 좀 쓸 수 있을까?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제 말이 끝나자 지혜의 얼굴에 다시 한번 미세한 표정 변화가 일었다. 명백한 망설임과 경계심.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동물 같은 그런 표정이었다. 지혜는 잠시 대답 없이 저를 쳐다보더니 소파에 앉아 못 들은 척 텔레비전만 보고 있는 민석이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 시선에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무언의 질문이 담겨 있었다. 민석은 그제야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입을 열었다. 엄마 전화 한 통 쓰시게 해드려. 아들의 허락이 떨어지고 나서야 지혜는 마지못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자신의 휴대폰을 제게 건넸다. 비밀 서류라도 넘겨주는 사람처럼 아주 조심스러운 손길이었다. 여기요, 저는 고맙다고 말하며 휴대폰을 받아들었다.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 최신형인지 얇고 가벼웠다. 전화기는 주인인 지혜를 닮아 있는 것 같았다. 정이 없고 모든 것을 재고 따지는 듯한 그런 느낌. 저는 우선 친구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화면을 켰다. 익숙하지 않은 잠금 패턴에 잠시 헤맸지만 지혜가 무심하게 패턴을 그려 보여주더군요. 화면이 열리자 저는 전화 앱을 찾아 눌렀다. 그런데 막상 친구의 전화번호가 기억나지 않았다. 늘 제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만 보고 걸었으니까? 내 휴대폰으로 걸면 통화 기록이 남아있을 테니 내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는 게 빠르겠다. 저는 제 번호를 눌렀고 통화 버튼을 누르자 제 이름이 화면에 나타났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시어머니라고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 지혜의 휴대폰에는 그저 제 이름 석자만 덩그러니 박혀 있었다. 마치 관공서 서류에나 나올 법한 아주 건조하고 사무적인 이름으로. 그리고 그 화면의 가장 아래쪽에
제 평생을 뒤흔들게 될 6개의 글자가 있었다. 수신 차단 해제. 저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온몸에 피가 발끝으로 전부 쏠려 내려가는 듯한 아찔한 현기증이 일었다. 눈을 몇 번이고 비벼봤지만 그 글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선명하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제 눈앞에 박혀 있었다. 수신 차단 해제. 이 말의 뜻은 단 하나였다. 지금 현재 내 번호는 차단 상태라는 것. 우와, 그래서였구나. 그래서 내 전화는 늘 신호가 한 번만 울리고 끊겼던 것이구나. 바빠서 못 받은 것이 아니었고 회의 중이라 못 받은 것도 아니었구나. 그 모든 거짓말 뒤에는 이렇게 차갑고 명백한 거절이 있었던 것이구나. 내가 해간 음식을 보며 짓던 그 경멸 어린 표정, 돈이 필요할 때만 나오던 그 가식적인 목소리, 그리고 아들의 비겁한 침묵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그 6글자 앞에서 완벽하게 맞춰졌다. 그들은 나를 원하지 않았던 거다. 처음부터 나는 그들에게 가족이 아니었던 거다. 그저 귀찮지만 필요할 때는 써야 하는 그런 존재였을 뿐 가족이 아니었던 거다. 손주를 보러 오는 것마저도 그들에게는 성가신 불청객의 방문이었던 것이죠. 할머니, 왜 전화 안 걸어? 손주의 해맑은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저는 아이를 돌아볼 수가 없었다. 지금 제 얼굴이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지 저 자신도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제 안에서 끓어오르는 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슬픔을 넘어선 차갑고도 서늘한 분노였다. 내 인생을 바쳐 키운 아들과 그 아들의 가정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내주었던 세월에 대한 배신감.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수십 년간 저를 올가매고 있던 어머니라는 이름의 족쇄, 희생이라는 이름의 굴레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다. 저는 엄청난 노력으로 제 얼굴 근육을 움직였다. 입꼬리를 당겨 억지 미소를 만들고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를 쥐어짰다. 아,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친구가 다른 번호를 알려준 것 같구나. 이따가 할머니 집 가서 전화해봐야겠다. 저는 여전히 텔레비전만 보고 있는 아들 내외를 향해 말했다. 그럼 이만 가볼게. 지혜는 제 얼굴을 잠시 쳐다보는 듯했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민석이는 그제야 벌써 가시게요?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지라며 영혼 없는 소리를 했다. 저는 그 말에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 아니다. 저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현관문으로 향했다. 제게 매달리는 손주를 떼어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지금은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다. 할머니가 다음에 또 올게. 장난감 가지고 잘 놀고 있어.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등 뒤로 하며 아파트 복도로 나섰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불타는 듯 뜨거운 제 뺨에 와닿는 감각이 생생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더 이상 무시당하고 기만당하고 없는 사람 취급을 받으며 살아갈 수는 없다. 내 남은 인생은 온전히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나를 버린 자식에게 더 이상 내 소중한 시간과 마음, 그리고 재산을 내어줄 수는 없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 안에 비친 제 얼굴은 눈물 대신 차가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더 이상 처량하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삶을 향한 단호하고도 망설임 없는 첫걸음이었다. 그날 제 아들 집을 나서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장민석의 어머니가 아니었다. 저는 오직 김도희라는 제 이름 석자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날 밤 저는 단 한숨도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며느리의 휴대폰 화면에 떠있던 발신자 차단 해제라는 7글자가 아른거렸고 눈을 뜨면 나를 기만해온 그들의 얼굴이 천장에 어른거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다. 분노와 배신감은 이미 차갑게 식어 단단한 결심으로 변해 있었다. 동이 트면 새로운 해가 떠오르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리라고 굳게 마음먹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을 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워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또렷했다. 저는 수첩과 펜을 꺼내 들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제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유서가 아니었다. 오직 저 자신을 위한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희망의 계획서였다. 첫 번째로 할 일은 저의 가장 큰 자산이자 아들 내외가 그토록 탐내던 바로 이 집을 처분하는 것이었다. 저는 수화기를 들고 10년 넘게 알고 지낸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제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인연을 맺어온 입이 무겁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사장님, 저 김도희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죄송해요. 아이고, 사모님.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제 인생을 건 첫 번째 선언을 입 밖으로 꺼냈다. 저, 이 집 팔 겁니다. 수화기 너머로 중개인의 당황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네. 갑자기 집은 왜요? 아드님한테 물려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정이 좀 생겼어요. 다른 건 묻지 마시고 그냥 제 부탁만 좀 들어주세요.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최대한 조용하게 진행해 주세요. 아들 내외는 이 사실을 모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집이 팔리는 대로 바로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사람으로 찾아주세요. 돈이 급한 건 아니지만 마냥 기다리고 싶지는 않네요. 제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단호했다. 제 안에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같았다. 중개인은 제 목소리에 담긴 결의를 느꼈는지 더 이상 이유를 묻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사모님 뜻이 그러시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조용하고 빠르게 처리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심장이 조금 거세게 뛰는 것이 느껴졌다. 큰 산을 하나 넘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두 번째 계획은 저의 모든 금융자산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옷을 챙겨 입고 주거래 은행으로 향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들 민석이와 며느리 지혜에게 만들어주었던 가족 카드를 해지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사는지, 어디서 밥을 먹는지 더 이상 제 명세서로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다음으로는 민석이의 이름으로 들어주었던 오래된 적금 통장을 해지했다. 언젠가 아들에게 큰 힘이 되리라 믿으며 꼬박꼬박 부어왔던 돈이었지만 이제 그 돈은 오직 저를 위해 쓰여야 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예금과 보험, 펀드를 해지해서 현금화한 뒤 아들 내외는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은행의 VIP 창구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명의로 된 새로운 비밀 계좌를 개설하고 모든 자산을 그곳으로 옮겼다. 텅 비었던 통장의 잔고가 0이 되었다가 새로운 통장에 제 평생의 노력이 담긴 숫자들이 찍히는 것을 보는 순간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이 돈은 더 이상 그들이 호시탐탐 노릴 수 있는 유산이 아니었다. 이것은 오롯이 제 남은 삶을 위한 독립자금이었다. 모든 금융 정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집에 돌아왔다. 저는 집안에서 가장 큰 쓰레기 봉투 몇 개를 가져왔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아들 내외의 흔적을 지워내는 일을 시작했다. 가장 먼저 버린 것은 거실 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이었다. 억지로 웃고 있는 제 모습과 제 옆에서 가식적인 미소를 짓고 있는 며느리,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어색하게 서 있는 아들. 그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저는 액자를 벽에서 내려 유리를 신문지에 잘 싼 뒤 망설임 없이 쓰레기 봉투에 던져 넣었다. 다음은 앨범이었다. 민석이가 태어났을 때, 첫돌, 유치원 졸업,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까지 모든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가슴 한쪽이 아려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다. 이 기억들은 더 이상 아름다운 추억이 아니었다.
저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증거이자 결국 배신으로 돌아온 허망한 기록일 뿐이었다. 저는 제 젊은 시절의 독사진 몇 장과 사랑하는 남편과 단둘이 찍었던 사진 몇 장만을 조심스럽게 빼내고 나머지는 모두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 며느리가 어머님, 이런 건 입으셔야죠 라며 마지못해 사주었던 촌스러운 스카프, 아들이 용돈을 타서 처음으로 사주었던 은반지. 그 모든 물건들에는 제 일방적인 사랑과 그들의 무관심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미련 없이 버렸다. 그들이 제게 주었던 모든 것은 결국 그들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에 불과했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으니까. 집안 곳곳에 배어있던 그들의 흔적을 모두 지우고 나니 집이 낯설게 느껴졌다. 텅 비어버린 공간이 허전했지만 동시에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 들었다. 오랫동안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빠져나가고 맑고 깨끗한 공기가 그 자리를 채우는 것 같았다. 며칠 뒤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모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집을 보러 온 분이 계셨는데 집이 아주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 현금으로 바로 계약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사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주 조용하고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계획한 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었다. 마치 하늘이 제 새로운 출발을 돕고 있는 것만 같았다. 저는 약속된 날짜에 부동산으로 가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제 이름 석자 옆에 선명하게 찍히는 인형을 보며 저는 이것이 제 인생의 낡은 장을 마감하고 새로운 장을 여는 의식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집을 판 돈은 제 새로운 비밀 계좌로 고스란히 입금되었다. 이제 저는 이 세상에 얽매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완벽하게 자유로운 존재가 된 것이다. 잔금을 치르기까지 남은 며칠 동안 저는 앞으로 살아갈 곳을 알아보았다. 더 이상 이 동네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아들 내외의 그림자조차 밟히지 않는 아주 먼 곳으로 떠나고 싶었다. 인터넷으로 이곳저곳을 알아보다가 탁 트인 바다가 보이는 강원도의 한 작은 도시가 마음에 들어왔다. 저는 그곳의 작고 깨끗한 오피스텔을 사진으로만 보고 망설임 없이 계약금을 보냈다. 이삿날 저는 이삿짐 센터를 부르지 않았다. 제게 남은 짐은 여행용 가방 하나와 작은 상자 하나뿐이었으니까. 수십 년을 살았던 집을 떠나는데 눈물은커녕 오히려 가벼운 미소까지 지어졌다. 현관문을 잠그고 돌아설 때 저는 이 집에 어떤 미련도 남겨두지 않았다. 제 과거는 이제 이 집과 함께 다른 사람의 것이 될 테니까. 저는 터미널로 향했고 그곳에서 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을 했다. 통신사 대리점에 들어가 수십 년간 써왔던 제 휴대폰 번호를 해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직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저는 단호했다. 네, 완전히 해지해주세요. 이전 번호가 해지되었다는 직원의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과 동시에 거대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전화와 문자를 기다리며 애태울 필요도, 그들의 침묵에 상처받을 필요도 없게 된 것이다. 저는 완벽하게 그들의 세상에서 지워졌다. 그리고 동시에 저만의 세상이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다. 희망을 가득 안고 동쪽 바다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동해의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 저는 지난 며칠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모든 무게가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소금기를 머금은 시원한 바람이 제 뺨을 스치자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제가 새로 머물게 된 오피스텔은 작았지만 창문 가득 바다가 들어오는 아주 멋진 곳이었다. 수십 년을 살았던 낡은 주택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깨끗하고 현대적이었다. 저는 텅 빈 집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이제 이 공간은 오롯이 저의 것, 김도휘만을 위한 곳이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고 누구의 비위를 맞출 필요도 없는 완벽한 저만의 왕국이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짐을 푸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의식을 치러야 했다.
저는 곧장 건물 아래에 있는 대리점으로 가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하고 새로운 번호를 받았다. 새로운 번호는 마치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열쇠처럼 느껴졌다. 오피스텔로 돌아온 저는 창가에 한참 동안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깊은 심호흡과 함께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장민석, 그리고 이지혜에게 처음에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서운함, 분노, 배신감. 모든 감정이 뒤섞여 머릿속이 복잡했다. 저는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다. 감정에 휩쓸린 메시지는 이건 아니다 싶어 모두 지워버렸다. 그들에게 제 구차한 감정을 내보이고 싶지 않았다. 동정이나 연민을 구걸하고 싶지도 않았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그들에게 저와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한 상실감과 당혹감을 안겨주는 것이었다. 한참을 고민한 끝에 저는 가장 날카롭고 가장 차가운 단어들만을 골라내기 시작했다. 감정은 최대한 배제하고 오직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수신, 장민석 너의 아내 휴대폰에서 내 이름이 차단된 것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고맙구나. 덕분에 나도 내 인생에서 너희를 차단할 결심을 할 수 있었으니. 너희가 그토록 당연하게 너희의 것이라 믿었던 이 집은 오늘부로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었다. 너희에게 물려줄 유산 같은 건 이제 내게 없다. 이제부터는 너희들 힘으로 알아서 잘 살아남아라. 두 번 다시 나를 찾지 마라. 이것이 내 마지막 통보다. 수신, 이지혜 자네 휴대폰에서 내 번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직접 봤네. 아주 인상적이더군. 덕분에 나도 자네와 내 아들을 내 인생에서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되었어. 자네가 그토록 무시하고 불편해했던 시어머니는 이제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게. 물론 자네가 그토록 계산적으로 기대했던 시어머니의 재산도 함께 사라졌으니 그리 알도록. 메시지를 모두 작성하고 나서 저는 잠시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정말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었다. 수십 년간 이어온 모자 관계의 종언.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어서 이 질긴 끈을 끊어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저는 눈을 감았다 떴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두 사람에게 동시에 메시지를 전송했다. 휴대폰 화면에 메시지가 전송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뜨는 순간 거대한 바위 하나를 가슴에서 드러낸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리고 곧바로 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그들의 번호를 제 새 휴대폰에 저장했다. 장민석, 이지혜라고. 그리고는 연락처 설정에 들어가 두 개의 번호를 망설임 없이 수신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이 메시지를 확인하고 그들은 미친 듯이 전화를 걸어올 것이 뻔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그들의 변명도, 뒤늦은 사과도, 가식적인 울음도 이제는 제게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었다. 그들이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 또한 그들을 완벽한 침묵 속에 가두어 버린 것이다. 모든 것을 끝내고 나니 거짓말처럼 세상이 고요해졌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연락을 애타게 기다릴 필요도, 오지 않는 전화에 실망할 필요도 없었다. 제 휴대폰은 이제 오직 저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만 울리게 될 것이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가방에서 제가 유일하게 챙겨온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제 남편의 사진과 제가 가장 좋아했던 낡은 책 몇 권이 들어 있었다. 저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창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올려두었다. 사진 속 남편은 인자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보, 나 잘했지요? 당신도 내가 이렇게 하길 바랐을 거예요. 나 이제 당신 목까지 멋지고 자유롭게 살아볼게요. 혼잣말을 하고 나니 그제야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제 자신을 되찾은 것에 대한 기쁨과 새로운 삶에 대한 벅찬 기대감이 담긴 따뜻한 눈물이었다. 밖은 어느덧 짙은 어둠이 내렸고 수평선 너머의 어선들이 하나둘 불을 밝히기 시작했다. 그 불빛들이 제 새로운 인생을 축복해주는 별들처럼 보였다. 저는 그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깊고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 수 있었다. 어떤 불청객도 찾아오지 않는 완벽한 나만의 왕국에서. 폭풍은 이제 그들의 세상에서 시작될 테니까. 동해의 아침은 서울의 아침과 공기부터가 달랐다. 짭조름하면서도 상쾌한 바다 내음이 창문을 열자마자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저는 매일 아침 동이 트는 것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붉은 기운이 수평선 너머에서부터 서서히 번져나가며 짙푸른 바다와 하늘을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광경은 그 어떤 비싼 그림보다도 경이롭고 아름다웠다. 그 장엄한 풍경 앞에서 서울의 잿빛 빌딩 숲에서 아들 내외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지난 날들은 아주 먼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지 않았다. 오직 제가 먹고 싶을 때 제가 먹고 싶은 것을 만들어 먹었다. 토스트 한 조각에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해결할 때도 있었고 전날 밤 시장에서 사온 싱싱한 생선으로 얼큰한 매운탕을 끓여 해장을 할 때도 있었다. 모든 것이 저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에는 어떤 부담감이나 의무감도 따르지 않았다. 그 당연한 자유가 얼마나 달콤한 것인지 저는 60이 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날 아침 저는 새로 산 캔버스를 이젤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무엇을 그려야 할지 그저 새하얀 면만 쳐다보고 있었지만 그 막막함마저도 즐거웠다.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는 가능성. 그것이 지금의 제 인생과 닮아 있었으니까. 그때였다. 제 새로운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사랑하는 내 동생이었다. 제게는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여동생이 하나 있다. 제가 시집가고 아들 낳아 키우는 동안 동생은 늘 제 편이 되어주었고 지금 제 사정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여보세요? 언니. 괜찮아. 그럼 괜찮고 말고. 너야말로 괜찮니? 혹시 그 애들한테 시달리고 있는 건 아니고 제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동생은 오히려 시원하게 웃었다. 시달리긴 누가? 아주 꼴이 볼만하더라. 언니, 내가 지금부터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해줄게. 속이 다 시원해질 거야. 동생의 목소리에는 장난기가 가득했다. 저는 의자의 등을 깊게 기대고 동생이 전해줄 폭풍의 소식에 귀를 기울였다. 지난 주말에 민석이한테 전화가 왔었어. 거의 울먹이면서 전화를 했더라고. 이모, 엄마가 없어졌어요 하면서. 그래서 내가 모르는 척 물었지? 그게 무슨 소리냐? 어머니 잘 계시지 않니? 그랬더니 이놈 하는 말이 며칠 전에 집에 찾아갔더니 집이 팔렸다고 팻말이 붙어 있더래. 전화도 없는 번호라고 나오고 문자 한 통만 덜렁 와 있었다고. 그 문자에 뭐라고 쓰여 있었는지 나한테 거의 절규하듯이 읊은데 언니 진짜 멋지더라. 내 인생에서 너희를 차단한다니 내가 속이 다 후련했어. 저는 동생의 말을 들으며 아들 내외의 얼굴을 상상했다. 텅 빈 집 앞에 망연자실 서 있는 아들의 모습, 그리고 그 옆에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며느리의 모습. 제 상상 속에서 지혜는 곧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민석에게 소리치기 시작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머님 집이 팔리다니. 당신, 엄마 관리 대체 어떻게 한 거야? 내가 모를 때 당신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몰라. 당신 엄마잖아. 당신이 중간에서 잘했으면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하셨겠어? 당신이 맨날 나한테만 뭐라고 하고 엄마 편만 드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이제 우리 어떡해? 우리 이제 거짓골 못 면하게 생겼다고 아마 틀림없을 겁니다.
며느리 이지혜는 모든 책임을 제 아들에게 돌리고 있겠죠. 자신의 무례함과 탐욕이 이 모든 일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한 채 모든 상황을 남편의 무능함 탓으로 돌리며 악을 쓰고 있을 터였다. 동생이 제 상상을 확인시켜 주듯 말을 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민석이가 한참을 횡설수설하더니 갑자기 수화기 너머로 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주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전화기 밖으로 다 들릴 정도였어.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러니까 어머님이 저러시는 거 아니야. 능력도 없으면서 하면서 민석이를 들들 볶는데 와 정말 가관이더라. 민석이는 또 내가 엄마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내가 조금만 잘했어도 하면서 맞받아치고 둘이 아주 난리가 났어. 저는 눈을 감고 그 풍경을 그렸다.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추하게 싸우고 있을 두 사람. 그들이 그토록 당연하게 여겼던 어머니의 재산이라는 발판이 사라지자 그들의 관계는 이렇게나 쉽게 부서져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들을 비웃지 않았다. 동정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럴 줄 알았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이나 신뢰가 아닌 철저한 계산과 이기심 위에 세워진 모래성과도 같았으니까. 그래서 언니, 내가 시침 뚝 떼고 말했지? 아니, 자네들이 어머니한테 어떻게 했길래 어머니가 집까지 팔고 연락을 끊으셨을까? 자네들한테 뭔가 단단히 서운한 게 있으셨나 보네. 그랬더니 지혜가 전화를 확 낚아채는 거야. 그러더니 나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동생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저의 반응을 살폈다. 저는 조용히 다음 말을 기다렸다. 이모님은 저희 편 아니세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어머님이 저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너무 당황스럽고 억울해요? 이러는 거야? 자기가 억울하대. 와, 나 진짜 기가 막혀서.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해줬지. 동생의 목소리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바뀌었다. 정말 억울한 게 누군지 아직도 모르겠나 보구나. 자네가 우리 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자네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언니 전화는 차단해 놓고 돈 필요할 때만 살랑거리다니.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야? 자네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뿐이라고. 그러니 두 번 다시 나한테 전화해서 우리 언니 어디 있냐고 묻지 마. 나도 모르고 설령 안다고 해도 절대 알려줄 생각 없으니까. 동생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수십 년간 제 속에서만 맴돌던 말들,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끙끙 앓기만 했던 그 말들을 제 동생이 대신 세상에 꺼내준 것만 같았다.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마움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잘했다, 내 동생. 정말 잘했어. 뭘 언니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이제라도 언니 인생 찾아서 떠난 거 나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지지해. 그러니까 절대 마음 약해지지 마. 그놈들이 이제 온갖 친척들한테 다 전화 돌리면서 언니를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할 거야. 그래도 절대 흔들리면 안 돼, 알았지? 응. 걱정 마. 나 이제 예전의 김도희가 아니야. 동생과의 통화를 마치고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시작이었다. 아들 내외는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기보다는 저를 자식을 버린 비정한 어미로 만들고 자신들은 불쌍한 피해자가 되어 동정심을 유발하려 할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관계는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겠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까 쳐다만 보고 있던 새하얀 캔버스 앞에 다시 섰다. 그리고 팔레트 위에 가장 짙고 푸른색의 물감을 짜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보았던 동해의 새벽 바다 색이었다. 거침없이 붓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무엇을 그려야겠다는 생각은 없었다. 그저 제 안의 감정들을 쏟아내고 싶었다. 붓질이 계속될수록 캔버스 위에는 거친 파도가 넘실거리는 새벽 바다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삼킬 듯 거세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정화하는 장엄한 바다. 그 파도는
마치 제 마음속의 분노와 슬픔,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모두 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저는 더 이상 아들 내외를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의 비명과 아우성은 저 멀리 제가 그린 파도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제 세상은 이제 오직 캔버스 위의 푸른 물감과 창밖의 바다, 그리고 저 자신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폭풍은 그들의 세상에서 몰아치게 두면 그만이다. 저는 저의 고요한 왕국에서 저만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기 시작한 것이다. 폭풍의 소식을 전해 들은 후 제 삶은 역설적이게도 더욱 고요하고 평화로워졌다. 그들이 허둥대며 서로를 핥히고 있을 거라는 상상은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주었고, 더 이상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을 주었다. 저는 비로소 온전한 나로서의 삶을 살아갈 준비를 시작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제 공간을 저의 색깔로 채우는 것이었다. 텅 비어있던 오피스텔에 꼭 필요한 가구들을 하나씩 들여놓았다. 푹신한 소파와 작은 책상, 그리고 창가에는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젤을 놓았다. 가구를 고르는 기준은 단 하나, 오직 제 마음에 드는 것이었다.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세련된 디자인도 아들이 편안해할 실용성도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 제 눈에 예쁘고 제 몸에 편하면 그만이었다. 그렇게 꾸며진 공간은 작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늑하고 완벽한 저만의 성이 되었다. 저의 하루는 규칙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 바다를 보며 명상을 하고 간단히 아침을 먹은 뒤에는 무조건 밖으로 나갔다. 처음에는 목적지 없이 해안 산책로를 따라 걷기만 했다. 파도 소리를 듣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걷다 보면 복잡했던 머릿속이 맑게 정화되는 기분이었다. 걷다가 마음에 드는 작은 카페가 보이면 들어가서 낯선 사람들의 대화를 배경음악 삼아 책을 읽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여유였다. 늘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쪼개 써야 했던 제가 이제는 온전한 하루를 오직 저만을 위해 통째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동네 문화센터에 붙어있는 유화 강좌 안내문을 보게 되었다.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지만 먹고 살기 바쁘고 자식 키우기 바쁘다는 핑계로 붓을 놓은 지 수십 년이 흘렀다. 망설이는 제 마음을 등 떠민 것은 포스터 속의 한 문장이었다. 세상에 너무 늦은 시작은 없습니다. 저는 그 길로 문화센터에 들어가 수강 신청을 했다. 첫 수업날 저는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교실 문을 열었다. 저처럼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들도 있었고 아주 젊은 사람들도 있었다. 캔버스 앞에 서서 유화 물감의 독특한 기름 냄새를 맡는 순간 저는 잊고 있던 설렘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 시간만큼은 완전히 그림에 몰입했다. 잘 그려야 한다는 부담감도 누구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도 없었다. 그저 캔버스 위에서 색들이 섞이고 새로운 형상을 만들어가는 과정, 제 손과 옷에 묻은 물감 자국을 보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제가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했다는 명예로운 훈장과도 같았다.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게 되었다. 특히 저와 비슷한 연배의 은주 씨라는 분과는 금방 친해졌다. 그녀는 저처럼 자식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살고 있는 분이었다. 우리는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서로의 살아온 이야기도 털어놓게 되었다. 저는 정말 바보같이 살았어요. 자식들이 제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죠. 애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불렀고 그 애들 성공이 제 성공이라고 믿었어요. 어느 날 카페에 앉아 제가 조심스럽게 속내를 털어놓자 은주 씨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다. 바보같이 산 게 아니에요. 그 시절 우리 엄마들이 다 그렇게 살았지? 나도 그랬는걸?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라도 우리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도희 씨, 정말 대단한 용기를 낸 거예요. 나라면 그렇게 집까지 팔고 훌쩍 떠나올 용기가 없었을 것 같아.
정말 잘했어요. 은주 씨의 따뜻한 위로와 공감에 저는 또 한 번 울컥했다. 제 선택을 지지해주고 제 용기를 칭찬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다.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되어 함께 밥을 먹고 전시를 보러 다니고 때로는 예쁜 옷을 사러 쇼핑도 했다. 자식들에게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즐기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제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넓어지고 풍요로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은주 씨가 솔깃한 제안을 했다. 도희 씨, 우리 여행 한번 갈래요? 멀리 말고 제주도라도. 올레길 걸으면서 우리 지난 세월의 아픔들 바람에 다 날려버리고 오자 여행. 평생을 살면서 저 혼자만의 여행을 떠나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늘 가족과 함께였고 그마저도 제 역할은 뒤치다꺼리하는 가사 도우미에 가까웠다. 나를 위한 여행이라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러자고 했다. 그렇게 저와 은주 씨, 그리고 그림 교실에서 만난 다른 친구 2명까지 우리 4자매는 제주도로 떠났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순간 저는 제 몸도 함께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어떤 미련도 남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제주도의 바람은 육지의 바람과 달랐다. 더 자유롭고 더 생명력 넘치는 기운이 느껴졌다. 우리는 해안을 따라 이어진 올레길을 걸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수록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이 들었다. 우리는 걸으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남편 이야기, 자식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꿈 이야기.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고 서로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며 우리는 단순한 친구를 넘어선 든든한 동지가 되어가고 있었다. 여행 마지막 날, 우리는 바다 너머로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하늘과 바다가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드는 그 숭고한 풍경 앞에서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았다. 며느리의 거짓말에 상처받던 나, 아들의 외면에 절망하던 나, 보이지 않는 유리벽에 갇혀 홀로 울던 나, 그 모든 과거의 제 모습들이 파도에 쓸려 저 멀리 사라져가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지금 제 옆에 있는 좋은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는 평온하고 자유로운 새로운 내가 서 있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다짐했다. 그래, 이렇게 살자. 남은 인생 하루하루를 이렇게 선물처럼 살자.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사랑하면서.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제 마음은 온통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따스한 햇살, 그리고 좋은 친구들과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 그것은 제 인생이 진정으로 다시 시작되었다는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한 신호였다.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후 제 삶의 가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저는 유화 전시회에 제 그림을 출품해보지 않겠냐는 제안까지 받게 되었다.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맛집을 찾아다니고 주말이면 가까운 산으로 등산을 가는 소소한 일상들이 제게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었다. 저는 더 이상 아들 내외의 소식을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들의 삶은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일 뿐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들이 저를 놓아줄 생각은 없었던 모양이다. 어느 날 여동생에게서 속보가 하나 도착했다. 제가 사는 곳 주소를 알려준 적이 없으니 동생 집으로 보낸 것을 다시 제게 붙인 것이었다. 발신인의 이름은 없었지만 삐뚤삐뚤하면서도 익숙한 그 글씨체를 보는 순간 저는 그것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직감할 수 있었다. 며느리 이지혜였다. 저는 소포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다. 이걸 그냥 뜯지도 않고 버려버릴까? 아니면 그 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봐야 할까? 잠시 고민했지만 저는 결국 편지 봉투를 뜯기로 했다. 적을 알아야 나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봉투 안에는 곱게 접은 편지지 여러 장과 함께
손주가 그린 것으로 보이는 그림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저는 먼저 편지를 펼쳐 들었다. 예상대로 편지는 아주 구구절절하고 가식적인 사죄의 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랑하는 어머님께 이 편지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지난 몇 달간 저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님이 떠나시고 난 뒤 저희 집은 웃음이 사라졌고 민석 씨는 매일 술에 취해 들어와 제게 못할 말들을 퍼붓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이라는 것을 압니다. 제가 어머님께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따뜻한 밥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어머님의 헌신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어리석었던 저는 그것을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웃음이 나왔다. 웃음이 사라진 집. 그것은 저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기생할 숙주를 잃었기 때문일 거다. 저의 헌신을 깨달았다고? 아니, 저의 재산이 가진 가치를 뒤늦게 깨달았겠지? 편지는 계속되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생각이 짧았습니다. 철이 없었고 무지했으며 이기적이었습니다. 어머님께 드렸던 모든 상처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부디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민석 씨를 봐서라도 제발 저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어머님 없는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앞으로 정말 잘하겠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음식도 배우고 매일 아침 무난 인사드릴게요. 그러니 제발 돌아와 주세요.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은 예상했던 대로 손주를 앞세운 감성파리로 마무리되었다. 강아지도 매일 밤 할머니를 찾으며 웁니다.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할머니가 해주시던 백김치가 먹고 싶다고. 부디 이 아이에게서 할머니를 빼앗는 벌을 내리지는 말아주세요. 어머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잠시 눈을 감았다. 편지 곳곳에 담긴 교묘한 의도와 가식이 역겨워서 속이 메스꺼울 지경이었다. 민석 씨가 나에게 못할 말을 퍼붓는다며 교묘하게 남편 탓을 하고 아이가 할머니를 찾으며 운다며 저의 죄책감을 자극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뒤였다. 그들의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눈물도 더 이상 제 마음에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다. 저는 그 편지지를 조용히 반으로 접었다. 그리고 또 반으로, 또 반으로 아주 작아질 때까지 접은 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손주가 그렸다는 그림도 마찬가지였다. 미안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고 싶지 않았다. 역시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 뒤 동생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다. 언니, 큰일 났어. 민석이랑 그 애가 우리 집까지 찾아왔어. 뭐라고? 내가 언니 주소 모른다고, 연락처도 바꿨다고 아무리 말해도 믿지를 않아. 당장 언니 사는 곳 대라고, 안 그러면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이겠다고 버티고 서서 소리를 지르는데 동네 사람들 다 쳐다보고. 어떻게, 언니, 동생의 목소리는 공포와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을 넘어 이제는 내 소중한 동생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다. 그들의 행동은 이제 애원을 넘어선 명백한 폭력이자 협박이었다. 저는 동생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일단 문 잠그고 절대 열어주지 마. 내가 지금 바로 해결할게. 걱정 말고 기다리고 있어. 전화를 끊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됐다. 이럴 때일수록 더 차가워져야 했다. 저는 인터넷을 검색해 신뢰할 만한 변호사 사무실의 연락처를 찾았고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었다. 네, 변호사님.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며느리가 제 번호를 차단했던 일부터 제가 집을 팔고 연락을 끊게 된 과정, 그리고 지금 제 동생의 집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셨겠습니다. 지금 아드님과 며느님의 행동은 단순히 가족 간의 갈등을 넘어서 명백한 스토킹 및 주거침입, 협박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변호사님? 우선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의로 더 이상 어머님 본인과 그 가족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연락하거나 접근할 경우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물론이고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형사 고소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법적인 조치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행동을 멈추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비용은 얼마나 들든 상관없습니다. 변호사와의 통화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한결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제부터 그들과 저 사이에는 차가운 법이라는 벽이 세워지게 될 것이었다. 제가 직접 나서서 싸울 필요도,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었다. 저는 동생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변호사와 통화한 내용을 알려주었다. 동생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언니, 정말 잘 생각했어. 그래. 미안하다. 나 때문에 고생하게 해서. 그런 소리 막. 언니가 행복한 게 나한테는 제일 중요해. 그날 이후 마법처럼 모든 소음이 멎었다. 변호사를 통해 발송된 내용 증명은 그들에게 아주 효과적이었던 모양이다. 더 이상 동생에게도 다른 친척들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그들은 깨달았을 것이다. 제가 더 이상 감정의 호소 따위로는 되돌릴 수 있는 과거의 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비로소 완벽한 자유를 얻었다. 더 이상 닿지 않을 메아리를 외치던 그들의 목소리는 제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저는 창가에 놓아두었던 새하얀 캔버스를 이젤 위에 올려놓았다. 이번에는 무엇을 그릴지 명확했다. 눈부신 햇살 아래 온갖 들꽃이 만발한 제주도의 아름다운 언덕을 그릴 것이었다. 제 새로운 삶처럼 밝고 따뜻하고 희망으로 가득 찬 풍경을. 법이라는 차가운 벽이 세워진 이후 제 세상은 거짓말처럼 고요해졌다. 더 이상 저를 흔들려는 어떤 시도도, 저를 시험에 들게 하는 어떤 목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저는 비로소 온전한 평화를 누리며 저만의 일상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림을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고 바다를 보며 산책하는 소박하지만 완벽한 날들이 이어졌다. 저는 굳이 그들의 소식을 알려 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세상의 이야기였으니까. 하지만 원치 않는 소식은 언제나 바람을 타고 흘러들어왔다. 물론 그 소식을 전해주는 창구는 언제나 제 여동생이었다. 어느 늦은 오후, 동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 목소리는 착잡함과 시원함이 뒤섞인 아주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다. 언니,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민석이네 말이야. 결국 그 아파트 팔았대. 저는 잠시 붓을 든 손을 허공에 멈췄다. 그 아파트. 제 평생의 노후 자금 상당 부분이 녹아 들어간 곳. 오며느리 이지혜가 자신의 성처럼 여기며 제가 들고 간 김치 냄새조차 배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던 곳. 그래,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담담하게 나왔다. 동생이 말을 이었다. 응. 그런데 웃기지도 않아. 그동안 대출이자도 겨우겨우 내고 있었나 봐. 언니가 주던 돈이 끊기니까 바로 감당이 안 됐던 거지. 집값은 그새 또 떨어져서 팔아도 대출금이랑 그동안 밀린 카드값 갚고 나니 손에 쥐는 돈도 거의 없었다나 봐. 그래서 결국 어디 변두리에 있는 낡은 빌라 월세로 쫓겨나듯 이사 갔다고 하더라고. 다른 친척한테 들었어. 저는 눈을 감고 그 풍경을 상상했다. 넓고 깨끗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에서 퀴퀴한 냄새가 나는 좁고 어두운 빌라로. 햇살 대신 옆 건물의 시멘트 벽이 창문을 가리고 층간 소음 때문에 밤낮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곳. 그토록 남의 시선과 허영을 중시하던 며느리가
그곳에서 과연 하루라도 버틸 수 있을까? 틀림없이 아들을 들볶고 있겠지?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무능해서 우리가 이 꼴로 살아야 해. 당신 엄마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어. 그들의 목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듯 했다. 저는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자신들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 본 적이 없었으니까. 부모의 헌신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그것을 발판 삼아 자신들의 허영을 채우기에만 급급했죠. 그 발판이 사라지자 그들은 서 있는 방법조차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결국 넘어지고 만 것이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인과응보였다. 잘 됐네. 이제 자기들 발로 서는 법을 배울 기회라도 얻었으니. 제 차가운 대답에 동생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곧이어 한숨과 함께 말했다. 언니 말이 맞아.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야. 둘이 이혼했대. 이번에는 정말로 놀랐다. 아무리 그들의 관계가 모래성 같았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빨리 무너져 내릴 줄은 몰랐다. 지혜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대. 이런 무능력한 남자랑은 단 하루도 더 못 살겠다고. 위자료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 아이만 데리고 나가겠다고 했대. 민석이 앞으로 남은 빚이 얼마인 줄 뻔히 아니까 재산 분할해봤자 자기만 손해라는 계산이 바로 섰던 거지. 아주 영악한 애야. 끝까지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제 아들 민석이 착하지만 우유부단했고 강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심성은 고왔던 내 아들. 그 아이가 이제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에게까지 버림받고 홀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것이다. 물론 그 아이의 잘못이 크다는 것을 압니다. 아내의 무례를 방관하고 제 어미의 상처를 외면했던 비겁함의 대가였죠. 하지만 어미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간사해서 그 순간만큼은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며왔다. 그래서 민석이는 지금 어떻게 지낸다고 하니? 말도 마, 거의 폐인처럼 지낸다더라고. 회사도 겨우 다니고 매일 밤 술만 마시고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지혜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면서 하소연만 하고 다닌다나 봐. 아직도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 문제의 본질이 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아들에 대한 마지막 남은 연민의 감정마저도 제가 되어 사라져버렸다. 여전히 남 탓, 아내 탓, 그리고 아마도 속으로는 제 탓을 하고 있겠죠. 제가 매정하게 그들을 내치지만 않았더라면 이 모든 불행이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깨달았다. 제가 만약 그 순간 마음이 약해져서 아들에게 돌아간다면 그 아이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다시 그들의 현금 지급기이자 감정 쓰레기통이 될 것이고 아들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이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것은 아들을 위하는 길이 아니었다. 오히려 아들을 영원히 책임감 없는 어린아이로 머물게 하는 가장 잔인한 독이 될 터였다. 언니, 괜찮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동생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정신을 차렸다. 괜찮아. 이제 정말로 괜찮아. 그 아이의 인생은 이제 그 아이의 몫이지 더 이상 내 몫이 아니야. 스스로 일어나든 아니면 주저앉아 평생을 후회하며 살든 그건 이제 오롯이 장민석 그 자신의 선택일 뿐이야. 제 목소리에는 어떤 흔들림도 없었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저는 제 아들에게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책임감까지도 완전히 거두어 들였다. 그것이 제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방식이었다. 제 도움 없이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는 평생 일어설 수 없을 테니까. 저는 붓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보았다. 바다는 말이 없었다. 그저 밀려왔다 밀려가기를 반복하며 세상의 모든 희로애락을 묵묵히 받아주고 있을 뿐이었다. 그들의 불행은 제게 어떤 감흥도 주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차갑고도 명백한 사실만을 확인시켜 주었을 뿐이다.
허영과 이기심으로 쌓아 올린 성은 무너졌고 기만과 위선으로 유지되던 관계는 끝이 났다. 이제 각자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세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저의 왕국에서 저의 시간을 살아갈 것이다. 그들의 지옥과 나의 천국. 우리는 이제 결코 만날 수 없는 서로 다른 차원의 우주를 살아가게 된 것이다. 그리고 저는 제가 선택한 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우주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다. 그들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후 저는 역설적으로 제 세상을 더욱 견고하게 쌓아 올리는 데 집중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꿈을 위해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죠. 제게는 이제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만의 작은 갤러리 카페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막연한 상상이었습니다. 내가 그린 그림들을 벽에 걸고 향긋한 커피를 내리며 바다를 찾아온 사람들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풍경이었죠. 그 상상은 은주 씨를 비롯한 친구들의 열렬한 응원에 힘입어 점차 구체적인 계획으로 발전했습니다. 도희 씨, 너무 좋은 생각이야. 도희 씨 그림 정말 따뜻하고 좋잖아. 분명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맞아, 우리가 가서 매일 팔아줄게. 걱정 말고 한번 시작해봐. 친구들의 지지는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제 모든 재산을 걸고 마지막 도전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인생의 활용점정을 찍는 오직 저 자신을 위한 사업을 시작하기로요. 장소를 물색하는 것부터가 즐거운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해안도로를 따라 햇살이 잘 들고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작은 가게 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래된 생선구이 집이었던 작은 2층짜리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낡고 허름했지만 커다란 통창 너머로 보이는 바다 풍경이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저는 그곳을 보자마자 여기다 싶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인테리어를 시작하는 나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신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만의 공간을 꾸미는 일이었으니까요. 인테리어 업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대신 제가 직접 디자인의 모든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벽은 따뜻한 느낌을 주는 하얀색으로 칠하고 바닥은 온기가 느껴지는 원목으로 깔았어요. 테이블과 의자도 모두 제 취향에 맞는 것들로 하나하나 골랐습니다. 카페 이름은 카페 도희라고 지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를 당당히 내건 저 자신과도 같은 공간이라는 의미에서였죠. 가장 공을 들인 것은 역시 벽에 걸 그림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렸던 그림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들을 골랐습니다. 동해의 새벽을 담은 푸른 그림, 제주도의 들꽃이 만발한 화사한 그림,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그린 따뜻한 그림까지. 제 그림들이 하나씩 벽에 걸릴 때마다 텅 비어 있던 공간은 점차 저의 이야기와 온기로 채워져 갔습니다. 오랜 준비 끝에 드디어 카페 문을 여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조금 떨렸지만 그보다 큰 설렘을 느꼈습니다. 은주 씨와 친구들은 아침 일찍부터 찾아와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커피를 내리고 갓 구운 빵을 진열하며 손님 맞을 준비를 했어요. 첫 손님은 동네 주민들이었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카페에 들어선 그들은 따뜻한 분위기와 벽에 걸린 그림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어머, 사장님이 직접 그리신 거예요? 그림이 너무 좋네요. 커피 향도 좋고 바다도 보이고 이제 여기 우리 동네 아지트 되겠네. 사람들의 칭찬에 저는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카페는 금세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저처럼 조용한 휴식을 찾아온 사람들이 하나둘 제 카페를 찾아주었죠. 저는 손님들과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그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며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보냈습니다. 돈을 버는 것 이상의 보람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카페 사장님 그리고 화가 김도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거의 매일 같은 시간, 창가 같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던 중년의 신사분이었습니다. 늘 깔끔한 셔츠 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띤 그분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하루는 제가 용기를 내어 그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매일 와주시네요. 커피가 입에 맞으시나 봐요. 그분은 책에서 눈을 떼고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커피도 좋지만 사실은 이 카페의 그림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편안해집니다. 사장님의 그림을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가 아내와 사별한 뒤 혼자서 글을 쓰는 전직 대학 교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책과 그림,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저를 사장님이 아닌 도희 작가님이라고 불러주었고, 저는 그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카페 안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함께 가까운 미술관에 가기도 하고, 조용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서로의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그는 저의 지난 상처들을 억지로 들추려 하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며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의 곁에 있으면 저는 아주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여성으로서의 제 모습을 되찾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젊은 날의 불같은 사랑과는 다른 아주 잔잔하고 따뜻한 온기를 가진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아무 잘못 없는 제 손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엄마와 아빠가 헤어지고 환경이 바뀌면서 상처를 받지는 않았을까?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저는 그 아이와 다시 만나거나 그들의 삶에 개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도리는 하고 싶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제 재산의 일부를 떼어 손주를 위한 교육보험 신탁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죠. 이 돈은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를 포함한 그 누구도 절대 손댈 수 없으며 아이가 성인이 되어 독립할 때 오직 아이 자신만이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할머니가 아닌 김도희라는 제 이름으로 기부되기를 원했습니다. 변호사는 제 뜻대로 모든 절차를 깔끔하게 처리해 주었습니다. 모든 서류 처리가 끝나자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앙금마저도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로 모든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아이에 대한 사랑은 이렇게 멀리서 조용히 그 아이의 미래를 응원해주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이제 저만의 왕국에서 완벽하게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좋은 친구들과 마음을 나누는 새로운 인연, 그리고 저의 꿈이 담긴 아름다운 공간까지. 저는 제 인생에서 그 무엇도 부러울 것이 없는 가장 풍요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 왕국이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 차가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카페 문을 닫고 그날의 수입을 정리하고 있는데 제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보통은 받지 않지만 그날은 왜인지 모르게 전화를 받아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무심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친 숨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올 뿐이었죠. 제가 다시 한번 여보세요. 라고 묻는 순간 귀에 익은 그러나 너무나도 낯설게 변해버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의 제 아들 민석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는 술에 잔뜩 취해 있었고 깊은 절망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들은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고 있었어요. 만약 예전에 저였다면 그 울음소리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며 괜찮다, 다 괜찮다 아들을 위로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를, 그의 뒤늦은 후회를 그저 소음처럼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에서는 진정한 반성보다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매달릴 곳을 찾는 처절한 이기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저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의 용서와 저의 재산과 과거에 안락했던 삶을 그리워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떤 원망도, 어떤 가르침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해줄 말은 이제 제게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침묵. 그것이 제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도 완벽한 대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밖으로 나와 밤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밝자마자 곧장 통신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 번호를 다시 한번 이 생에서 정말 마지막으로 바꾸었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걸려올지 모를 그 번호를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삭제해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제 과거에서 온 마지막 유령을 저는 제 손으로 소멸시켰습니다. 동생을 통해 마지막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 며느리 지혜는 아이를 친정에 맡겨두고 재혼 상대를 찾으러 다니지만 이혼녀라는 꼬리표와 변해버린 외모 때문에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제 아들 민석이는 여전히 술에 의지하며 무기력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했어요. 스스로의 잘못을 곱씹으며 후회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저는 그 소식을 담담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들을 위해 아주 짧은 기도를 했습니다. 부디 스스로의 힘으로 그 지옥에서 빠져나오기를, 더 이상 남 탓을 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어른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그것이 제가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자비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제 카페는 이제 그 도시의 작은 명소가 되었고 제 그림들은 조금씩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선생님의 관계는 더욱 깊어져 이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말번이자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아름다운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선생님과 함께 카페 테라스에 앉아 붉게 물들어가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서는 은주 씨와 친구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공기 중에는 제가 직접 내린 커피의 향긋한 내음이 감돌았죠. 선생님이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며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도희 작가님의 새로운 삶과 눈부신 행복을 위하여 저도 미소와 함께 잔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화로운 오늘을 위하여 쨍 하고 맑은 소리를 내며 부딪히는 와인잔 너머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을이 장엄하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찾아온다는 것을요. 저는 수십 년간 잃어버렸던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상처들은 이제 아름다운 그림이 되어 제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와인 한 모금을 입에 머금었습니다. 아주 달고 향기로웠습니다. 지긋지긋했던 과거는 저 멀리 노을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제게 남은 것은 오직 사랑하는 사람들과 저의 꿈이 담긴 이 공간, 그리고 완벽한 자유와 평화뿐이었습니다. 저는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네, 저는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승리한 것입니다.